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어젯밤 수도권에 내린 첫눈으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차량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눈 쌓인 도로 위로 차들이 길게 서 거북이 걸음을 이어갑니다. 건너편 차로에는 차량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어제 저녁 수도권에 최대 6cm 넘는 첫눈이 내리면서 서울 도심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올림픽대교에서는 눈 때문에 도로가 막히자 버스 승객이 내려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눈이 오다 보니까 아예 그냥 꽉 막혀서 차들이 오고 가도 못 하더라고요. 북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등도 일부 구간은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여기는 서울 삼청터널 앞입니다. 저녁 7시 10분쯤부터 한때 도로가 통제됐지만 자정이 좀 넘은 지금은 통행이 풀렸습니다. 추운 날씨로 도로 위 내린 눈이 얼어붙어 정체가 극심했습니다. 기약이 없이 계속 이제 몇 시간이 남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도로 속에 1시간 반 넘게 갇혀 있다 보니까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김포에서는 어젯밤 8시 40분쯤 눈길에 미끄러진 차가 앞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사고로 3개 차로가 막히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에서도 추돌 사고와 차량 고장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서울 첫눈이 폭설이 되면서 퇴근길 시민은 밤 늦은 시간까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밤새 눈은 그쳤지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쌓인 도로 곳곳에서 빙판길 사고가 우려되는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민진 기자, 출근길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서울과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는 눈이 그쳤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심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면서 밤새 내린 눈이 도로 위에 얼어붙고 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도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파주 영하 10도, 철원 영하 11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밤새 내린 눈이 도로 곳곳에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도 우려됩니다. 서울에서는 강변북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 곳곳이 한때 통제됐지만 현재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림픽대로 등 상습 정체 구간은 평소보다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등 일부 구간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추돌 사고가 발생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코로에 이른 출근 시간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등 5개 노선 열차를 13회 증편한다고 밝혔는데요. 고속도로 등에는 제설 작업 후에도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정미진입니다. 인사청탁 문자가 포착돼 논란이 됐던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사퇴 발생 이틀 만으로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왔던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비서관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국정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의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앞서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를 받으며 훈시기영,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김 비서관을 강하게 질책하는 등 엄중 경고 조치했다면서도 거취 문제로 이어질 사안은 아니란 분위기였는데 비선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사표 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실제 문 의원에 청탁을 전달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자에 등장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라며 야권의 인사 개입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문자를 보냈던 문 의원은 SNS를 통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3줄짜리 사과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논란 이틀 만입니다. 민주당은 문 의원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도 범죄는 없었다며
고발을 예고한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최종 확정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국정평가 회의를 열고 대여 공세에 나섭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확대를 이유로 추진 중인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 1인 1표에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원 수정안 투표를 진행합니다. 당초 지난달 28일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당내 반발에 최종 의결 절차를 일주일 미루고 영남 등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수정안에 담았습니다. 1인 1표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전략 지역에 대한 약간의 가중치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정안으로 상정 의결하고 어제 열린 당무위에서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고 일부 당원이 법원에 제기한 의결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도 기각돼 중앙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재명 정부 6개월 평가회의를 개최합니다. 평가회의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개입 논란 등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의 참담한 성적표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란머리 광풍 뒤에서 국민들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 금지법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규탄 등 대여 공세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합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은 이들 법률안이 법관과 사회,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전망입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문자 포착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이 곧바로 수리했습니다. 야당에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왔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정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의를 수리한 것으로. 원조 친명 인사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 청탁을 해야 할 정도이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이 문자 포착 이후에 대통령실 공지에서는 내부 직원에게 엄중히 경고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고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듯한 의도로 해석이 됐었는데 지금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곧바로 수리를 한 게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강한 질책이라든지 엄중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니고 당연히 경질해야 할 일이었고요. 뭐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서 본인이 사표를 냈고 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당연한 조치고 이렇게 빠르게 조치한 것도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더구나 문제가 첫 번째, 이게 민간 단체 아닙니까? 산업협회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 공공기관 만약 그런 데였다면 뭐 그나마 뭐 좋은 인사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이었다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대통령실이라 이게 전혀 관여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민간 단체에 대한 인사 이건 개입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사적 루트로 이와 같이 뭐 누구를 추천하고 누구를 뭐 동문이니 아니면 뭐 이런 사적 인연이 있느니 그래가면서 추천했다고 하는 거 이건 참 문제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강우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아마 그 정도로 뭐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조금의 그런 뭐 권한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하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고 또 총무비서관의 자리를 옮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하간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처리한 것 당연한 일이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는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 부탁을 받은 사람이 김남국 의원이잖아요. 예. 전 의원이고 비서관인데 부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만뒀기 때문에 이 몸통이 그만둔 거하고 마찬가지죠. 자신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물러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잘못했죠. 왜냐하면 이게 공직비서관 등의 공직에 임명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국회의원 누구든 추천할 수 있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다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특히 비서실장에게는 당연히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에게 추천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다만 이번 사건은 공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고 그래서 김 의원도 문진석 의원도 예.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했다 사과를 했고요. 다행히도 김남국 비서관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고 신속하게 책임을 졌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실은 실제로 인사청탁 행위가 벌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김남국 비서관은 문진석 의원에게 김현지 실장, 현지 누나를 언급을 할 수가 있었는가?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인 것 같아요. 글쎄요, 참 부적절하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공적 기구에서 이와 같이 뭐 형, 누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적절한 일인 거죠. 기본적으로 뭐 사적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적인 이가 커뮤니케이션 오가는 그런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제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고요. 글쎄 뭐 김현지 실장이 직접 관여한다 인사에 이런 뭐 증거에 없는 거니까 단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왜 김남국 전 비서관이 특히 뭐 김현지 실장에게 이걸 전달한다고 했을까? 예. 의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그냥 김남국 전 비서관이 자신의 어떤 그 뭐 친분, 영향력, 인맥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건지 그분은 좀 더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해명을 보면은요, 청탁이 이루어진 것, 벌어진 것 아니다는 것과 조금 배치됩니다. 처음 해명 나왔을 때 부정확한 정보를 예. 부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한 인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 전달했다는 얘기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 해명이. 그러니까 전달은 됐다는 얘기. 물론 그 언급된 사람이 임명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청탁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김현지 실장든 누구든에게 그런 어떤 청탁 추천 이런 것들이 좀 전달된 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모든 일이 다 해명되었다 이렇게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달했다는 부분이 뭐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어떤 보고 체계를 거쳐서 전달했다는 것인지 뭐 어떤 다른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여튼 핵심은 김남국 비서관은 왜 김현지 실장, 현지 누나를 언급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준다는 게 문제란 지적이에요. 일단 뭐 문진석 의원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김남국 비서관에게 얘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전달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뭐 국민의힘도 그러고 민주당도 다 그렇죠. 추천은 합니다. 추천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는 못 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언급된 게 학연이잖아요. 뭐 중대 후배다. 뭐 실제 그렇게 다 얘기를 하죠. 내 대학교 동기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변명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학연, 지연, 뭐 혈연 이런 걸로 청탁하는 것은 또는 요청하는 것은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진석 의원께서 부적절하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 요즘에 뭐 김남국 비서관이라든가 국회의원들끼리도 사석에서는 다 형동생을 하고 또 공식적인 자리라도 비공식적인 대화는 형동생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공직자라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자를 보낼 때 형, 누나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한다면 어떤 공직의 공정성이
좀 훼손되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호칭을 좀 잘못 썼다라고 생각되고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탄을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사도 아닌 뿐더러 또 총무비서관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인사와 어떤 예산을 관리했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물어봤을 수 있고 또 이런 부탁 받으면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상투적으로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늘상 일어나기 쉬운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들이 국민들께 공개됐을 때 얼마나 오해와 또 공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좀 더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패널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게 뭐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 사석에서는 형, 동생, 뭐 누나, 아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김현지 실장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이번 논란에 대해서 본인은 유탄을 맞았다. 앞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남국 비서관과 누나 동생 하는 사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진짜 김현지 실장은 뭐 유탄 맞은 게 맞죠. 본인이 뭐 관여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본인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느닷없는 그런 뭐 한인 밤중 홍두깨격으로 유탄을 맞은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남국 전 비서관의 경우에 참 그냥 사표로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같은 것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특히 뭐 이제 근데 강호식 비서실장이라든지 김현지 실장에게 이런 것들은 뭐 한 적이 있는 건지 하고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정말 조사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관계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이제 뭐 주위에서 들린 얘기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뭐 그런 걸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무슨 뭐 누나 한다는 그런 입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뭐 김남국 비서관이 특별히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본인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조사, 감사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리감찰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대로 자 이제 뭐 다 김남국 비서관 그만뒀으니까 이제는 끝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김남국 비서관이 왜 김현지 부속실장을 답장에 언급을 했는지 과거에는 어떤 이런 인사청탁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누나 동생 할 사이 아니라는데 왜 누나라고 했는지 등등 밝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뭐 진짜 누나 동생하는 사이일 수도 있고요. 또 평소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른에 대해서 형, 동생, 뭐 누나 이런 표현을 썼을 수가 있어요. 뭐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도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만 김남국 비서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실제 누나 동생을 하는 사이가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김현지 실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유탄을 맞은 게 저러한 청탁이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공직이라든가 뭐 장차관 인사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에 대한 자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됐을 것이 높다. 그리고 문진석 의원도 혹시 강훈식 실장이 내가 얘기했다라고 부탁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줘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더더욱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뭐 이게 뭐 형 동생 하는 사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누구와의 혈연, 지연, 학연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추천받고 그리고 임명되는 그러한 정부로서 남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남국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낸 문진석 수석 부대표 논란 이틀째에도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았고요. SNS를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 조심하겠다.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는 이 사안의 엄중함, 심각성에 비추어서 결코 길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과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원내수석 부대표는 원내대표 다음에 그런 중요한 당직 아니겠습니까? 야당과 늘
또 협상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중요한 당직인데, 그냥 공식 성대 안 나와버리고 기자들 회피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건 공적인 자리를 담당하는 공적인 인물로서의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분명히 나타나서 뭐 그냥 해명을 하든지,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그런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런 이 해명 달랑 넣고 모든 사태가 다 문제 잠잠일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은 분명히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본인의 거취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 뭐 제가 사퇴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게 본인에게도 훨씬 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깔끔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당사자가 저희 TV조선에 나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취해 있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는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저의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그 자리에 계시던 동료 비서관님들께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거기에 뿐만 아니라 뒤에 안 돼요라는 말까지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술에 많이 취해 있긴 했지만 반사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피해 여성이 카메라 앞에서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한다는 점,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시 떠올린다는 점만으로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정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성 입장에서도 말하기 힘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기를 또 피해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좀 신중해야 되고, 또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장경태 의원도 자신의 방어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서로 간에 좀 취한 상태에서 여성도 장경태 의원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또 장경태 의원도 부적절한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이런 처리 같은 것들을 좀 경찰에 맡기면서 자신의 입장도 서로 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좀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로서 그 당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들이 좋은 것 같고요. 마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누가 피해자다, 또 누가 가해자다, 그리고 그 입장을 바꿔서 또 서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차 가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방어할 수 있는 아예 방어 방법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당시에 그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사건 현장에 가서 영상을 찍은 다음에 어떤 서로 간의 행동에 대해서 제어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건 통상적인 어떤 성추행 사건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대개는 이제 성추행 사건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만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완전히 엇갈리면 정말 진상이 뭔가 확실히 파악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건 좀 영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을 좀 지켜놓은 그런 영상이 있고, 당사자 육성이 거기 녹음돼 있고, 왜 손이 거기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있고, 안 돼요라는 것 얘기가 있고, 또 목격자 증언들도 있습니다. 목격자들도 있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증언도 있기 때문에 이건 대체로 조금 뭐 진상 파악은 어렵지 않은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이제 뭐 분명하게 어떤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되고, 또 거기에 또 이제 재판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당사자인 그 장경태 의원이 너무 지금 이 사건을 더 크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때 좀 겸허한 자세로 사건의 진상이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지켜보겠다,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상대방을 막 무고로 고소하고 이렇게 사건을 더 키우는 것은 나중에 정말로 어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본인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온다. 조금 자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추행 피해자는요, 사건 발생 1년 만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남자친구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고소를 못했었고요. 그리고 권력이 있으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됐고, 고소를 했을 때 그 상황을 상상을 했을 때 너무 좀 무서웠고요.
장경태 의원이 보도 직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피해자가 이 사건을 1년 뒤에 고소한 게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피해자가 직접 증언을 한 겁니다. 당시에 남자친구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이 있었고 굉장히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마치 이제 여성이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면서 1년 뒤에 고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뭔가 보복성으로 뭘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례들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뭐 6개월 후에 했냐, 1년 후에 했느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뭐 피해자가 스스로 참고 있다가 어떤 힘이 들어서 고소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늦게 고소했다는 것만으로 또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뭐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어디 근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자칫 잘못하면 뭐 2차 가해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냉정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뭐 이 피해 여성이 다른 성폭력 사건이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까지도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건이 장경태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비서관에게까지도 수사의 범위가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장경태 의원도 좀 더 냉정하게 물론 뭐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매도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힘들지만 만약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무혐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의심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서로 간에 냉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 의원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무마하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화를 낸 사실 자체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저를 위해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하신다는 분이 왜 1년 전에는 고소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지금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장경태 의원이 데이트 폭력을 문제라고 봤다면 1년 전에 목격을 했을 때 고소를 하지 왜 1년 뒤 지금에 와서 고소를 하느냐. 장경태 의원의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준 것 같아요. 글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만약 장경태 의원 주장대로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면 그 여성과 피해 여성과 남자친구 사이의 문제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피해 여성과 장경태 의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본질적으로. 근데 그걸 뭐 설사 뭐 남자친구와 그 피해 여성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그건 전혀 관계없는 본질과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속된 말로 물타기 하려는 것이고요. 피해자 얘기처럼 그때 그 데이트 폭력 상황을 목격했다. 예. 그 남자친구가 그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그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 경찰에게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여성을 이렇게 가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마땅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면 더더구나. 근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고 나서니까 얘기하는 것은 전 본질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피해자는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장경태 의원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내놓은 말들, 여성이 장경태 의원 어깨에 손 올리는 거 보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말들을 두고 2차 가해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 시청자들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보여주다 보니까 여성도 만취해서 장경태 의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에 끌어들이네? 저것도 성추행 아니야?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좀 주의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저는 좀 이런 부분은 석연치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만약에 장경태 의원이 정말 추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반 상식적으로는 바로 이걸 제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영상을 찍은 후에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좀 부분이 있었어요. 이건 또 남자친구의 어떤 행동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논란들이 여러 가지의 상황에 있어서 하나의 조각, 한두 개의 조각만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결과와 무관한 어떤 가해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어떤 일방적인 얘기보다는 서로 간에 냉정하게 자신의 입장 표면도 절제돼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해자의 TV조선 인터뷰가 방송된 뒤에 장경태 의원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다라면서 자신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내놓은 입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송을 봤는데요. 여러 차례 이게 그 방송에 나온 것처럼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폭력 상황, 성추행도 마찬가지. 이런 데서 참 어려운 상황이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2번, 3번, 4번 막 자꾸 되풀이해야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대개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다름이 없다 서로 모순이 없다 이러면 대개는 다 인정되거든요. 당사자 증언만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증거가 있습니다. 많이. 그것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장경태 의원도 조금은 여기서 뭐 수사기관의 어떤 그 수사를 지켜보고 재판 과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 이 정도 하면 될 텐데 자꾸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나 고소장까지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점점 더 키운 일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팡이 중국 IT 개발 인력들에게 장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중국의 대형 유통업체 시스템을 그대로 접목하는 과정에서 중국 인력이 대거 채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쿠팡 측은 아니라면서도 인력 구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한 채용 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쿠팡의 구인 공고입니다. 개발자의 경우 최소 7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서울입니다. 사이트에는 쿠팡이 좋은 복지와 안정적인 급여가 보장된 기업이라며 추천하는 글이 상당수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유출 사태 직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엔 쿠팡의 IT 인력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 보셨습니까? IT 인력의 전반 이상이 중국인이고 매니저는 여기가 90%라고 폭로를 했어요.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 사실 아니에요? 한국인이 압도적인 비율로 많습니다. 쿠팡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채용 사이트에는 쿠팡의 알리바바 출신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중국 유통업체 알리바바와 사업 구조가 비슷한 점을 이유로 꼽습니다. 당초 이커머스 자체에 집중한 아마존을 모델로 출범했지만 알리바바처럼 음식 배달이나 OTT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중국 개발 인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거대 유통기업으로 온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배달 서비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해서 쿠팡이 좀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쿠팡 측은 직원들의 국적 분포를 밝히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충남 태안 천리포 인근에서 10톤급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원 7명 가운데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3명이 구조됐습니다. 해양경찰은 경비함과 구조정 등 7척을 동원해 실종된 나머지 2명의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고 인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10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범행 전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여학생과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술과 음료 등을 봉투에 담습니다. 구입한 물품들 가운데는 흉기도 있습니다. 번화가 골목을 따라 모텔로 향하는 남성.
잠시 후 구급차와 순찰차가 잇따라 출동합니다. 남성은 구입한 흉기로 모텔에서 15살 남녀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의자는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두드리자 8m 높이 범행 장소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범행 전 여중생 2명을 모텔로 불렀습니다. 2주 전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데 범행 전 한 번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숨진 여학생을 마음에 두고 있던 남성은 함께 온 친구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숨진 여학생의 친구는 객실에서 쿵 소리가 들리자 남학생 2명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는 모텔에 찾아온 남학생들과 다시 객실에 들어갔는데 이후 남성은 숨진 여학생과 남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남성과 친구가 나눈 전화통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있더라. 그거를 알게 되었다. 분노해서 범행을 한 것 같다. 남성은 2019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5년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최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한창 애들이 젊은 애들인데. 경찰은 피의자인 남성이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나래 씨는 과거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파티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나래입니다. 오빠한테 술 먹자고 우리 집으로 내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는데 집에서 한 일주일? 우리 한 번은 파티를 해. 그 언급된 저 파티에 뒷정리나 안주 심부름을 시켰다는 게 매니저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의혹들이 지금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 매니저들이 예. 박나래 씨를 상대로 박나래 씨의 부동산에 대해서 1억 원 감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법조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이른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했고 거기다가 일부 진행비 미지급, 그러니까 용역비 네. 그 두 개를 합쳐서 1억 원 정도 청구를 했는데 감유가 됐다는 것은 그 분들이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명이 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 파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뒷정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안주 심부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같이 동석을 요청을 하는데 술을 먹으라라는데 거부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그 잔을 던져서 상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특수 상해 같은 것들로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위험한 물건인 그 유리잔으로 이렇게 던져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 이런 부분인데요. 결국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따르는 위자료 청구를 했는 것이고 법원이 가압류를 인정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는 것인데 향후에 본안 소송으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억 원 규모의 이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는 별도로 재직 기간을 겪고 있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다 이런 소송도 제기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이 가압류 신청이 인용이 되었고 가압류가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가압류 신청이라는 것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해서 먼저 진행을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소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 단계에서 일정 부분 소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본안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금액은 1억 원으로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금액은 위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미지급
대금이라든가 각종 그런 비용들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서 뭐 술잔을 던졌다라고 했던 부분도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예. 저는 단지 민사 소송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특수 상해에 대한 그런 형사 고소도 함께 들어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이번 부동산 가압류 조치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 플러스 더하여 형사 고소까지 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 의혹들은 언론 보도된 전 매니저들의 주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서요. 박나래 씨가 또 이런 의혹에도 휩싸였습니다. 모친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에 소속돼서 활동 중인데 이 회사가 미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떤 그 등록 그 1인 예. 기획사를 차려가지고 행위를 했지만 이 내용이 서비스 및 그 행사 대행업만 등록을 했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인데요. 지금 최근에 지금 그 이제 K-팝 이런 K-컬처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대중문화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이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에 소속된 건 맞지만 그 업무 자체가 이 문화예술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던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고요. 이는 마치 최근에 그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인 옥주현 씨도 같은 혐의로 해가지고 불구속 지금 송치가 된 이런 사안과 비슷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들의 주장, 또 회사 미등록 의혹, 이런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박나래 씨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지금 과거 매니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공식 입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하고요. 그 입장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입증 주장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이긴 하고 그다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상당 부분 그러한 주장들에 대한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등록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등록을 하지 않은 지가 1년이 넘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관련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좀 일부 좀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일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 발생을 했었습니다. 앞서 리포트로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피의자가 사망을 한 상황이어서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살인 사건은 전형적인 동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일반 동기, 비난 동기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동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가해자가 지금 그 사망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사 자체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 3일 오후 4시 반쯤 이 창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중학생 남녀가 사망을 했고 또 옆에 같이 있던 중학생 남자 또한 사망을 했습니다. 다행히 같이 있던 또 다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지 않아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 CCTV라든가 그 사이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고받은 소셜미디어 이런 부분을 지금 확인함으로써 이 살인 행위의 동기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사기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망한 피의자 범행 전에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획 범죄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계획 범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런 진술이 없다고 한다면 전후 사정과 맥락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망한 그런 가해자 범죄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2시간 전에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해 학생들을 모텔로 호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난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범행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분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생존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의 여성의 진술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 격분한 이유가 본인 그 피해 여성의 피해 여학생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사실 알고 격분했다라는 그런 진술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되면 다분히 계획적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소는 탄소 배출이 없고 저장과 운반이 가능해 대표적인 미래 에너지로 꼽힙니다. 네, 하지만 생산 비용이 높아서 저변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수소 산업을 키우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트럭 뒤에 수소 압축기와 냉각기가 탑재돼 있습니다. 이동형 수소 충전소로 1시간 동안 수소차 2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로봇팔이 알아서 충전구를 찾아 꽂는 수소 자동 충전 로봇까지 미래에 선보일 수소 충전 인프라의 모습입니다. 국내 수소 기업들은 생산부터 유통, 활용까지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모빌리티를 넘어 다양한 산업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선박도 보실 수가 있고 또 기타 농기구 이런 부분 확장성을 갖고 이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수전의 부분입니다. 수소는 가장 흔한 원소인데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탄소 배출도 없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는 미래 에너지로 꼽힙니다. 다만 아직은 저장과 운송이 까다롭고 생산 비용이 높아 저변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값이 비쌉니다. 어떻게 하면 태양이 주는 에너지원을 저렴한 값으로 수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업계에서는 수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네, 최근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조는 듯한 모습이 자주 포착됐기 때문인데 백악관 참모들은 새벽까지 일할 수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주도의 콩고 르완다 평화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중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는 모습이 SNS에 퍼졌습니다. 이틀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강요들의 연이은 찬사에도 좀처럼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올해 79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트럼프. 취임 1년도 안 돼 공식 석상에서 졸거나 피곤한 모습이 자주 목격되며 건강 이상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근들은 트럼프처럼 새벽까지 일에 몰두하는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2일 밤 자정까지 SNS에 160건이 넘는 글을 올렸는데 일각에선 과도한 SNS 활동이 피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역시 직접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I think I'm sharper than I was 25 years ago, but who the hell knows? By the way, I took my physical. I got all A's, everything. 하지만 8월 이재명 대통령과 첫 만남 당시 손등에 멍등이 포착되면서 노화와 건강 이상 의혹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역시 노화 문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과거 고령의 바이든 전 대통령을 졸린 조라고 조롱했던 트럼프가 건강 문제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곳에서 온 사진인데요. 바로 가자지구 칸 유니스에서 포착된 합동 결혼식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자지구 하마드시티입니다. 50상이 넘는 팔레스타인 커플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칸 유니스는 전쟁 기간 동안 가장 격렬한 전투가 펼쳐졌던 곳인데요. 다수의 커플들은 전쟁으로 살던 집과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결혼식을 하기도 어려운 형편일 것 같은데 대규모의 결혼식이 열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네, 이 행사는 외부 인도주의 단체들의 전폭적인 후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 커플들의 새 출발을 위해 결혼식 비용은 물론 최소한의 정착 지원금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합동 결혼식의 가장 큰 의미는 삶의 중단은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요. 전쟁과 파괴 그리고 끝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들의 결혼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을 증명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회복의 염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한 젊은 부부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어제 서울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작년보다 8일가량 늦은 건데요. 첫눈부터 한방눈이 쏟아지면서 중부를 중심으로 올겨울 첫 대설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다만 퇴근 시간대 눈이 집중되면서 밤 늦은 시간까지 곳곳에 사고가 발생하고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곳곳에 도로가 무척 미끄럽습니다. 출근길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의 건조함이 이어집니다. 화재 사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북동부는 한파특보가 여전히 이어집니다. 오늘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6.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 2도, 대전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내일 오후 중부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